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여론과 수정헌법 25조라는 제목으로 스토리 좀 먼저 오늘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문명을 말살시켜버리겠다.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오늘 밤 한 나라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런 어찌 보면 조금 살벌한 그런 얘기를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만은 휴전되기 직전에 그렇게 막 압박했었잖아요. 그 이란을 압박하는 와중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지금 이제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논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그런 좀 심한 발언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수정헌법 25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헌법 25조 얘기를 좀 잠깐 먼저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 권한을 중지시키고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물론 이제 머저리티 의견은 아닙니다. 미리 전제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솔솔이라도 연기라도 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중요하게 이걸 좀 다루는 것입니다. 자, 어제요, 70명 이상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대통령 유고 시 권력 승계 절차를 명시해 놓은 수정헌법 제25조의 발동을 할 것을 요구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방 하원 한두 명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연방 상하원, 여기는 공화당 의원들도 적잖이 들어갔어요. 무려 70명이 연대 서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수정헌법 25조가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수정헌법 25조란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통령이 내각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권한을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말은 쉽고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정헌법 25조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4개 섹션으로 나누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 사망이나 중도 사임 시 부통령이 자동으로 대통령을 승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섹션 두 번째. 잠깐 첫 번째 설명을 좀 샘플 케이스 얘기를 드리면, 실제로 지난 1974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표명했잖아요. 스스로 사퇴한다라고 사임을 표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예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예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통령 공석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새 부통령을 지명하거나, 즉 대통령은 있는데 부통령이 없어요. 이럴 때 대통령이 새로운 부통령을 지명하거나, 또는 그 부통령 지명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유고 상황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 상하원에서 승인받은 자가 부통령직을 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부통령 얘기하냐면, 대통령직을 승계하기 위해서 부통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통령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 조항 때문에요, 당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됐고요, 또 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을 자동으로 승계받았습니다. 그러면 부통령 돼서 몇 달 있다 대통령,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제럴드 포드가 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연방 하원의 원내대표였는데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사임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사임하면 부통령이 이제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부통령이 없네. 물론 이제 권력 승계 서열이 있긴 합니다만은 부통령이 없네 해서 이제 부통령을 만들어 놓고 사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원 원내대표에서 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된 거죠. 이제 제럴드 포드 입장에서는. 자, 수정헌법 25조의 세 번째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 불가 선언을 할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서면 통보를 하고 내가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요게 일시적이라는 것은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서면으로 만들어서 행정부에 통고하고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의회에 이 서면이 전달된 직후 부통령이 acting president라고 해서 대통령 대행을 그 순간부터 맡습니다. 그 서면에는 요게 의회에서 접수된 그 시간부터
언제까지라고 이제 그걸 만들어 놓죠. 네. 이는 뭐 반드시 대통령직을 내려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4시간짜리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4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수면 마취하고 수술 받잖아요. 수면 마취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공백이 절대 단 1분도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시간이다. 그러면 앞에 뭐 몇 시간 그리고 내가 회복하는데 몇 시간 나름대로 계산해서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8시간 동안은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보드립니다 하고 의회에 보내면 의회에서 그걸 받자마자 이제 부통령이 액팅 프레지던트로 대통령 대행으로 임무를 할 수 있게 이제 체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수정헌법 25조의 세 번째 섹션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헌법 25조의 네 번째 조항입니다. 네 번째는 대통령이 스스로 못한다고 말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스스로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바꿔 말하면 대통령 본인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대통령직 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동의하는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가를 내각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당연하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만일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뭐야 나는 멀쩡한데 니들 왜 이래? 뭐 쿠데타 하자는 뭐 이런 할 수 있죠.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런데 그걸 의회가 표결을 합니다. 그 의회가 표결을 해서 이 대통령 이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아무리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이건 대통령 아웃. 부통령 대행 체제로 간다라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요거는 이제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 아웃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탄핵 비슷한 건데요. 임피치먼트, 탄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3분의 2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공화당이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의회니까 뭐 3분의 2는커녕 반도 못 받을 상황이니까 탄핵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종류가 있잖아요. 한 4가지 쭉 설명을 드렸죠. 여하튼 그래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연방의회 의원들 70여 명의 의원들의 연대 서명으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제 좀 충격적인 건요. 이런 수정헌법 25조를 이제 발동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민주당 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앞서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 중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뭐 별로 충격 안 받아요. 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중에서도 뭐 온건파 사람이 있고 민주당 쪽에서도 뭐 강경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듯이 그런데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서 충격이냐? 이 마가 세력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그게 좀 충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 물론 지금 이제 반 트럼프로 돌아섰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린 전 의원은 어제 이제 X에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문명을 말살시켜 버리겠다는 이런 발언은 악하고 광기스러운 발언이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우리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시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수정헌법 25조 하고 느낌표 땡땡땡 하나도 아니고요. 느낌표를 3개씩이나 했어요. 수정헌법 25조 느낌표 땡땡땡 3개나 했어요. 그만큼 이제 좀 감정을 실은 거죠. 거기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뿐만 아니라 극우 그냥 온건한 보수 성향 인사도 아니고요. 극우 성향의 팟캐스트 하시는 논객이 있습니다.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원스라는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행이 최근에 보면은 이미 광기를 넘어선 것 같다라면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국 정부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해외 그 여러 가지 일에 개입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표를 줬더니 그리고 지지하는 방송도 많이 했더니 아니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 이래서 좀 돌아서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정헌법 25조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만 그쳤던 이 트럼프 대통령 축출이라는 탄핵이라는 이 여론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솔솔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극우 세력인 마가 세력 내부에서도 솔솔 연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좀 주목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수정헌법 25조가 발의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렇다면 가장 수혜를 볼 사람이 누구예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 아니에요. 현직 부통령. 그러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지금 어떨까?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짐짓 그런 분위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척하고 지금 이제 이란하고 종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오늘 파키스탄으로 떠날 예정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올해 세금 환급 금액이 좀 폭이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른 해보다도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보고를 했는데 환급 받는 액수가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연방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인당 평균 세금 환급액은 요건 이제 평균입니다. 3,521달러로 나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약 351달러 정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한 11% 정도 늘어난 그런 기준 액수입니다. 환급액이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OBBA,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여기서 이제 세금 공제해 주는 게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제가 조금 확대됐다라는 것 때문에 환급 금액이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환급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가계의 체감되는 여력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1달러 더 환급 받았다고 이걸로 내가 뭐 특별히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정도, 물론 액수가 크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350불 더 받아도 오른 물가, 1년 전에 비해서 오른 물가 감당하는 거를 따져보면 뭐 351불 더 받은 거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급금을 더 받은 걸 뭐 좀 내가 이번에 생각보다 350불 더 받았으니까 요거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던 거 사야지. 또는 요거 내가 좀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놔야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밀레니얼 젊은 세대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세대 그리고 저소득층. 왜? 지금 자체로도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350불 정도 더 오는 거는 뭐 급한 불 끄기도 바쁘지 그걸 뭐 세이빙에 늘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자 중에 한 32%는 환급금을 뭐 저축이나 뭐 비상용 그런 세이빙에 넣어놓겠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나머지 68%의 응답자는 근데 이걸 조사했어요. 환급금 더 받으면 어디다 쓸래? 나머지 68%의 응답자는 환급금 351불 더 받아도 나는 부족한 거 메꾸는데도 모자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미국 태생 한인 2세나 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법안, 선천적 복수국적법. 이게 지금 뭐 어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개정을 해달라라고 헌법 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뭐 이것도 뭐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 9차 소원이 최근에 뉴욕에 있는 한 젊은이로부터 제기가 된 겁니다. 재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인 올해 15살의 아이린 홍, 한국 이름 홍영선 양이 제기한 이 소원인데요. 현행 국적법의 국적 이탈 신고 및 국적 선택 명령 조항이 인간의 행복 추구권, 또 국적 이탈의 자유권, 또 자기 책임의 권리, 또 평등의 원칙 등등 헌법에 보장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에 헌법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런 선천적 복수국적법 이런 거에 아무 관계 없는 분들은 왜 그러지라고 이제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에서 봤을 땐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에서 봤을 땐 스틸 한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세는 21살 되기 전에 뭐 국적 이탈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깜빡 잊고 못했거나 안 했거나 서류가 뭐 너무 복잡해서 못했거나 이럴 때는 21살이 넘어가 버리면 자동으로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복수 국적자가 돼요. 한국에서 봤을 때 한국 국민이면서 미국 국민, 또 미국에서 봤을 때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또 한국 국적자 이렇게 됩니다.
아, 뭐 그게 어때서 좋지. 요즘은 뭐 나이 든 사람들을 복수국적 못 따서 난리라며. 아, 뭐 나이 드신 뭐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우리는 다 괜찮아요. 괜찮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됩니다. 왜? 어디 이제 정계 진출이나 공무원 진출이나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여기 한국 국적도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너는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 진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세들이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미국 국적을 선택하든 아니면 한국 국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권한이 없는 건 아닌데 21살이 되기 전까지 이걸 안 하면 자동으로 복수국적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서류고 이세들이 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막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나 한국말도 못하는데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부분의 2세들은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냥 21살 아무 생각 없이 넘겼죠. 넘겼다가 나중에 공직자가 되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공직 진출을 해서 좌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고쳐달라고 지금 한국의 헌법소원을 제출한 겁니다. 실제로 이 아이린 홍 양이 헌법소원에 제출한 것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태어날 때 엄마는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아버지가 영주권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였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21살 되기 전에 한국 국적 이탈을 해야지. 나는 미국에서 그 공직자 나갈 꿈을 갖고 있으니까 나 한국 국적은 그냥 내려놔야지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뭐 이거 보내라 저거 보내라 막 있는 거예요. 뭐 출생신고서 보내라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 출생신고서 뭐 또 부모의 혼인신고서 이런 거 보내라. 근데 이제 이분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출생신고서 띄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 띄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에서 낳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엄마 이름 뭐 어느 병원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서 이런 걸 좀 개정해 달라라고 한국의 헌법 소원을 제출한 겁니다. 자, 뭐 한국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적 자동 상실이 불가능해지면서 그러니까 이 21살이 넘어가면 자동 복수 국적자가 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복수 국적자가 돼서 이들은 자칫 미국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제 이들이 뭐 한국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일은 거의 없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미국밖에 모르니까 미국에서 공직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살면서 일반 회사원이나 아니면 뭐 자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공무원을 한다든지 또 군인이 된다든지 또 그것도 이제 고위 계급으로 올라간다든지 장교가 된다든지 또는 뭐 정계에 입문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럴 때 장애물이 되면 물론 이 복수국적의 어떤 대물림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가 또 자식을 낳아서 3세가 나왔는데 얘도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고쳐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나니까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제기된 이 헌법 소원의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저는 좀 이걸 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좀 실용적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스토리입니다. 북한 간첩을 찾아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는 스토리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위조 신분으로 글로벌 IT 기업에 취업을 시도하는 북한에서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재택근무를 안 하고 원격 근무를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원격으로 인터뷰를 해요. 뒤에 배경 뭐 다 막 책 꽂아놓고 여기 뭐 미국의 어디 뭐 코네티컷주라고 뻥치면서 사실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있으면서 하지만 그러면서 화상으로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실력 좋으니까 합격이 됐네요. 그리고 일도 나는 재택근무를 할 거예요. 그 조건으로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요즘 뭐 재택근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일하다가 어쩔 땐 또 북한에 가서 일하다가 일은 그렇게 하면서 미국 달러만 벌어가는 위장 취업, 불법 취업 이런 북한 컴퓨터 능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들을 걸러내는 검증법이라는 게 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IT 관련 전문 기자인 A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북한 출신 IT 요원을 본인이 직접 가려낸 그 화상 면접 영상을 올려서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영상 속 인터뷰하는 내용인데요. 그 영상 속에 인터뷰를 받는 인터뷰이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출신으로 생각되는 한 동양계 지원자입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에는 뭐 매우 능숙하게, 영어도 잘해요. 매우 능숙하게 대답을 하다가 북한의 김정은을 비판해봐라 라고 질문하니까 갑자기 꿀모름 벙어리처럼 입을 딱 다뭅니다. 그리고 표정은 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어가, 아니 면접관이 계속해서 그러면은 뭐 갑자기 비판하라니까 생각나는 게 없다면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내가 요청해 볼게 하면서 김정은 바보라고 말해줄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아주 짧게 심플하게 김정은 바보 요 한마디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면 뭐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뭐 김정은 바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욕 아무거나 김정은 욕 아무거나 한마디만 해봐요 라고 했더니 결국 지원자는 계속 침묵하다가 그대로 화상 면접을 끄고 나가버렸습니다. 네, 딱 걸린 거지. 이에 그 A씨는 영구적으로 이런 방법이 통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다. 김정은을 욕할 수 있는 북한 요원은 아직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젠가 김정은이가 뭐 자기 1년에 막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비자금 모으는 거를 위해서라면 김정은 바보 한 번에 하는 건 내가 참아줄게라고 하라고 뭐 지령이 내려갈지 그거는 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요, 미국인 면접관이 나는 미국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북한으로부터 이 해킹 방지를 연구하는 북한 전문 보안 연구자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지원자는 아주 그냥 맞장을 치면서 그러냐고 잘 됐다고 나도 북한을 잘 안다 내가 당신을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면접관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그러면은 북한을 잘 안다니까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말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생각을 한번 말해 주시면서 북한 뭐 김정은도 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김정은 바보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북한 욕을 한 거예요. 이 인터뷰어가. 그랬더니 이 화상 면접 보던 이 사람은 갑자기 아무 말 안 하다가 뚝 누르고 화상 면접 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얘 뭐야? 갑자기 이렇게 나갔어. 조금 있어 보니까 다시 또 다시 재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면접관이 커넥션이 안 좋았던 모양이군요. 다시 리커넥트 했습니다. 하면서 또 어떡하나 보려고 북한을 비난하는 말을 계속 이어가자 결국 이 사람은 뚝 다시 끊고 나간 다음에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달 호주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요, 면접 지원관에게 김정은을 아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은을 아느냐. 프로그램 제작진은 실제로 북한 IT 요원으로 파악된 그 인물을 상대로 화상 면접을 이 방송국의 그 진행자들이 한 거예요. 뭐 본인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그 지원자는 나는 뉴욕 대학을 나왔고 졸업한 후에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중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만은 말투가 조금 어색했고 내래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똑같은 영어를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하는 그 발음은 저 같으면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똑같은 영어를 하더라도 뭐 2세들 말고요. 미국 온 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안 되신 분들, 경상도 출신 사람들 그분들이 또 이제 영어 하는 거 보면 저는 조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라도 쪽도 마찬가지고 좀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북한 억양으로 영어하면 저는 더 쉽게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투가 어눌하고 또 뉴욕 지리 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좀 중간중간 좀 엉뚱한 소리도 하고 이제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 진행자가 면접관이 김정은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누구? 난 전혀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아니 노스 코리아의 김정은을 모른다? 그 제작진은 김정은을 모른다라고 답한 것도 말이 안 되는 답변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안다고 그러면 혹시 모를 김정은을 비판해봐라. 김정은 바보 한마디만 해봐. 이런 걸 시킬까봐 아예 처음부터 김정은 난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이 김정은을 욕하라는 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 당에서 지시가 내려갔나 보다 이제 우리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욕하라는 것에 욕을 하면 그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면접에 떨어져서 돈 못 벌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수령님 비자금 보내드리지 못하니까 일은 해서 달러는 벌어야 되니까
그냥 김정은 욕하라 그러면 난 그게 누군지 모른다고 그렇게 해버려라. 이렇게 지령이 내려간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일하냐? 북한 내 그 컴퓨터 전문가들은 위조 신분 등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금 전 세계 500대 IT 대기업에서 웬만하면 몇 명씩은 다 있는데 그 일하는 숫자를 다 합치면 수천 명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급여는 김정은 정권의 그 불법 송금이 돼서 무기 개발 자금,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 등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100%, 99% 그렇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수억 달러의 자금이 김정은 정권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미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북한 간첩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김정은 바보 한마디만 해봐. 요거 한번 시켜보면 바로 식별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스토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악명 높은 교도소인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유명하죠. 샌프란시스코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섬, 조그맣지도 않죠. 예, 조그만 섬, 엘커트레즈 섬. 이걸 다시 악명 높은 수감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2027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엘커트레즈 교도소를 복원하기 위한 초기 비용으로 약 1억 5,2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연방교도소 소국이 최첨단 보안 교정 시설 재건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그런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나는 그 알카트라즈 교도소를 재건 그리고 확장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진짜 하겠다고 돈을 요청한 거죠.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만 거기 그 굉장히 바닷물이 차갑대요. 그 차가운 바닷물 수온과 또 조류가 굉장히 심하죠. 그 강한 조류를 활용해서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감옥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더 시큐리티를 강화해서 더 이제 악명 높은 자들을 거기다 넣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 알카트레즈 엘커트레즈 섬에 있는 그 교도소 1934년에 시작돼서 운영을 했는데 1934년 개소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탈출하지 못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한 감옥이죠.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으로 불리면서 수감자들에게는 정말 악명을 떨친 그런 교도소입니다. 알 카포네 등 유명한 범죄자들이 수감됐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탈옥에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명인가 두 명인가가 인원수에서 비었는데 확인이 안 됐죠. 어디로 갔는지. 또 뛰어내려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바다에서 물이 너무 차가워서 뛰어내린 즉시 사망했는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쌀가마니 같은 거 만들어 갖고 가서 샌프란시스코 쪽에 도착해서 그 후에 아무도 모르는 데 숨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는 얘기도 있더라. 말은 많습니다만은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단 한 명도 탈옥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역사적인 상징성으로 인해서 이후 이제 관광지로도 변모했죠. 저도 이제 큰 그 배 타고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거기서 돈 내고 큰 배 타고 그 섬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도는 그 배 타는 거 한번 해봤는데 멀리서 이렇게 봐도 좀 섬뜩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재가동 계획을 두고 의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좀 강한 반대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엘커트레즈가 1963년에 교도소로서의 기능을 그만두고 폐쇄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운영 비용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운영 비용은 다른 연방 교도소보다 최대 3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그 섬이라는 그 지리적인 특성상 물을 공급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고요. 엄청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어떤 물자 같은 걸 보내는데도 그냥 육로로 휙 보내는 게 아니라 꼭 배 타고 가야 되고 급한 건 헬리콥터 타고 가야 되고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한계
말하면서 또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운영 비효율 문제는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제기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제한 단계로 실제로 이제 그게 집행이 될지 의회에서 오케이 나와서 그 돈이 버젯이 책정이 돼서 실제로 이제 리모델링 돼서 운영이 될지 여기까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퀘스천 마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K-뷰티의 승승장구 스토리 하나 좀 전해드릴까요? 네. 요즘 한국 화장품 진짜 써보세요. 써본 사람들마다 다 좋다고 하지 뭐 나쁘다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네, 한국 뷰티 제품들의 그 미국 수출이 2년째 최대를 기록하면서 지금 뭐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국식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화장품 수출은 3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근데 이 역대 최고 기록을 매년 써요, 매년. 내년에는 뭐 아마 또 쓸 겁니다. 이 가운데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은 6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한 19.8%, 약 대략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9%로 전체 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해외로 한국 화장품 수출하는 증가율이 뜨는 게 그냥 펑펑 뛰는 거죠. 아주 슬라이틀리 2% 3% 뛰는 게 아니라. 미국 수출은 그 상승 속도가 다른 나라에 대한 상승 속도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그러니까 1월, 2월, 3월 1분기 기준 수출액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2022년에 3억 4,600만 달러, 2023년에 3억 9,800만 달러, 2024년에 5억 6,900만 달러, 2025년에 5억 8,100만 달러를 거쳐서 올해는 그 석 달 동안에 이미 6억 2천만 달러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을 한번 써본 사람은 결국은 또 찾고 이런 사람들이 그 기하급수로 느는 거죠. 한번 써봤는데 써본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유 나는 됐어.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사는 게 아니라 써본 사람 두 사람이 됐으면 이 두 사람이 그대로 재구입 고객이 되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 그대로 늘어나고. 자, 업계에서는 2024년을 미국 내 시장 확대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뭐 큰 화장품 기업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유통회사, 뭐 세포라 아니면 ULTA라고 하죠. 얼타 등 이제 주요 유통 플랫폼에서 K-뷰티 입점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화장품 유통하는 유명한 데라는 데는 다 한국 화장품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해서 무슨 한국식 스킨케어, K 스킨케어 뭐 이런 것도 지금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무슨 한국 화장품 사실 때 좀 꼭 조심하셔야 될 게 뭐 코리안 스킨케어 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러면 아이템마다 앞에 코리안 어쩌고저쩌고 붙습니다. 그게 코리안으로 붙었다고 다 그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죠. 한국식 스킨케어가 가능한 무슨 뭐 마스크팩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코리안 스타일 뭐 썼다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근데 거의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닌 게 8, 90%예요. 자, LA에 유명한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의 뭐 백인들 많이 가는 데인데 더 그로브라는 그 몰에 위치한 한 그 고급 화장품 매장의 미국인 업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의 성분이 순하고 보습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테스트해본 사람들 그리고 사용해본 소비자들은 촉촉하다. 또는 자극이 없어서 좋다. 뭐 너무 예쁘게 화장이 잘 빠진다 등등의 호평을 많이 하고 있다라면서 한국 화장품 판매 때문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같이 이제 K-뷰티, 요즘 뭐 K자만 들어가면 다 잘 되잖아요. 근데 K-뷰티 등등에 이어서, 자, 어쩌면은 K-주지사가 나올 뻔 했는데, 요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K-주지사. 네. 캘리포니아의 한인이 주지사 후보로 나왔었는데, 이제 요게 좀 빠그러졌어요. 한인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그 최안, 은퇴한 목사 출신입니다. 최안 후보가 주정부의 공식 인증 후보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건 후보 등록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의 착오가 아니라 요 후보가 좀 착오를 한 거죠.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후보 등록을 위해서 요구되는 여러 서류 조건 중에 한 개 서류를 좀 잘못 이해해서 결과적으로 서류를 잘못 내는 바람에 요건에 맞지 않는 그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이제 등록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 후보 자격이 없어진 겁니다.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한 겁니다. 다만 선거 참여의 길이 뭐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write in 그러니까 write는 쓴다죠. write in candidate라는 게 있습니다. 주선거법에 따라서 오는 5월 19일까지 그 기입 후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write in 캔디데이트를 등록해서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5월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군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write in candidate로 등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투표지에 내 이름은 없어요. 사람들이 투표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은 없어요. 없지만 그 빈 칸에 유권자들이 내 이름을 손으로 직접 써서 넣을 수 있는, 써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자격을 가질 수는 있는 길은 마지막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네. 자, 뭐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지사직이나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이 이 서류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제출을 해서 뭐 그렇게 됐다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선거자금 내신 분들, 그나저나 그분들 선거자금 뭐 어떻게 되는지, 낸 선거자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오늘 스토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 땐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